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새로운 챕터를 나가게 됩니다. 챕터 4이고요. Human Learning, 인간의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지 설명해주는 그런 챕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human language learning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learning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일반적으로 언어 학습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든 학습 영역에 적용되는 그냥 일상적인 학습, 언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적용되는 관점들인데 아마 여러분 저랑 첫 주에 지난번에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학습이 behaviorist perspective에서는 이렇게 cognitive innatism에선 이렇게, 그 다음에 cognitivism, 죄송합니다. functionalism에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눠가지고 이야기한 거를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실 텐데 거기에서 약간만 확장이 되는 거고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챕터도 휴먼 러닝에 보시면 여러분 교재에 79페이지 보면 behavioral perspectives, 행동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다 번호 붙여볼게요.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저기 뒤에 cognitive perspectives, 인간은 사고하는 동물이다,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는 입장에서 그 생각하는 자, 그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학습, 생각을 활용한 학습, 어떤 사고방식이 들어간 그런 학습, cognitive perspectives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끝부분에 가시면 Social Constructivist Perspectives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3번을 붙일게요. 3번. 여기는 이제 사회 구조주의적 관점이라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냥 개인으로 모든 게 완료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통해서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해 나아가는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일 처음에 있었던 behavioral perspective는 동물의 학습과 인간의 학습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라는 입장이고 굉장히 원시적이고 고전적이라서 제가 지난번에 그 학습을 보는 그 관점은 이미 그 기초를 다 잃었고 그건 채택되지 않는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학습을 설명하는 그 이론적인 역사 중에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에 소개가 되는 거고, 두 번째가 cognitive perspective라고 인간은 사고하는 동물이다 라는 측면에서 학습을 설명하는 것, 마지막으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학습을 설명하는 social constructivist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뭐 굳이 1대1로 대응을 하자면 아까 전에 지지난주에 했던 그 behavioral perspective는 당연히 behaviorism 그 관점일 것이고, cognitive perspectives는 우리가 innatism이랑 cognitivism 두 가지를 했는데 조금 더 약간 일반적인 사고력, 그러니까 LAD 쪽에 치우친 그 언어 습득의 특성화된 학습이 아니라 그냥 인지 구조를 어떻게 약간 발휘한 학습, 인간의 학습은 동물의 학습과 다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머릿속에 생각이 있고 그런 생각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그러니까 cognitive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그 social constructivism, 그거는 좀 약간 functionalism하고 약간 비슷한 점은 있어요. 펑셔널리즘과 약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1대1로 완벽하게 딱딱딱 대응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봤던 거는 그거는 L1,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한 학습의 관점이고, 이거는 일반적인 인간의 학습의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이제 심리학적인 내용이 많고요. 챕터 4는 심리학적인 내용이 많아요. 반면에 지난주에 했던 그 학습은 language acquisition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그 언어 습득의 특성화된 학습이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이거는 제너럴한 학습이에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behavioral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ehavioral은 행동주의 관점이에요. 행동주의 관점 다들 아시겠지만, 행동주의 관점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인간이 학습하는 것이 동물의 학습과 크게 다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의 관찰을 통해서 아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 거구나 하고 분석해보고 좀 탐구해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행동에 치우쳐서 학습을 연구하는 게 과연 인간의 이 고차원적인 사고 구조를 가진 인간에게 올바른 그 학습 방법을 분석하는 방법인가 그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겼다 그랬죠. 뭐 강아지가 목줄을 보면 자기가 산책 가는 줄 알고 되게 행복해하는 거 그거는 행동주의 관점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목줄을 봤을 때 행복해하는 거, 그 간식을 봤을 때 뱅글뱅글 돌면서 기뻐하는 거, 그거하고 인간이 뭔가를 배우는 거가 어떻게 동일시가 될 수가 있나? 그렇게 설명되는 건 아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이후에 많은 크리티시즘으로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여기서 말한 행동주의 관점은 우리가 챕터 2인가 거기에서 본 behavioral perspective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때 behavioral perspective적인 언어 습득은 심리학인 behavioral perspective 여기에서 100% 다 가져온 거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여기 심리학에서 먼저 스키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behavioral perspective를 행동주의적인 학습을 주장을 했고 언어 습득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언어 습득을 설명했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쭉 내려가서 the processes of human learning 괄호하고 animal learning and animal하고 동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human하고 animal이 웨이트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단적인 이거의 특징은 인간의 학습과 동물의 학습을 동일시하게 설명을 했다라는 그런 것들이에요. The processes of human and animal learning. 계속 가볼게요. Emphasizing the supremacy of conditioning paradigm. conditioning paradigm이라는 건 조건화의 과정이죠. 조건화. 생각나시나요? 조건화. 어떤 두 가지의 사건이 A와 B 사건이 굉장히 동시에 일어남으로써 A라는 행동을 하면 B라는 것이 따라오게끔 그렇게 두 개가 컨디셔닝 되어 있는 상태.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강아지가 간식을 딱 보면 맛있는 건지 간식을 보면이 아니고 엄마가 간식 줄까? 라는 말을 하면 뱅글뱅글뱅글 도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목줄을 보면 자기 산책 가는 줄 알고 되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이제 조건화죠. 목줄하고 산책은 강아지가 봤을 땐 두 개 랜덤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걔가 어떻게 목줄만 보면 산책 가는지 알까요? 그거는 항상 목줄을 봤을 때 엄마가 목줄을 채워주고 그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줄만 봐도 기뻐하는 거죠. 목줄이 뭐라고 목줄을 먹는 것도 아닌데 뭘 목줄을 보고 기뻐하겠어요. 목줄하고 뭐가 연결된 거예요? 산책 갔을 때 기쁨. 그거하고 연결이 돼서 목줄만 보면 행복해하는 그 조건화예요. 그런 게. 그리고 the crucial role of rewards and punishments. 그리고 자꾸 목줄을 보고 기뻐하는데 엄마는 애가 영특한 거죠. 어머 우리 강아지가 천재인가 봐. 너무 기쁘죠. 그렇게 행동을 빠릿빠릿하게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아이고 잘한다. 그래 가자 막 이러면서 하이톤으로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애가 그걸 더 하는 거죠. punishments.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칭찬을 하지 않고 나무랐거나 아니면은 뭐 강아지에게 부정적인 인풋을 줬다면 그 아이는 목줄을 보고 산책이 생각나도 내가 산책 가는 건 알지만 내가 여기서 오버하면 안 돼. 내가 여기서 너무 나대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를 절제하겠죠. 그래서 리워즈가 이후에 주어지면 그 행동이 더더욱 딱 달라붙어가지고 딱불 두 개가 붙고 퍼니시먼트가 이후에 일어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가 배운다는 거예요. And the scientific nature of experimental evidence. 그리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될 수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behaviorism went virtually unchallenged until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20세기까지는 아무도 이 behaviorism에 의문을 삼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뒤이어가면서 의문을 삼고 그것이 비판을 받아서 지금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인간의 학습에서. 동물의 학습은 괜찮아요. 동물의 학습은.
자, 이거 볼게요. The best known classical behaviorist was the Russian psychologist Ivan Pavlov. 파블로브의 개라는 그 스토리를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해서 파블로프의 개 한번 검색해보시고 스토리 읽어보시고 들어오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제가 설명은 해드릴게요. Who,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conducted numerous classical conditioning experiments. 다양한 굉장히 전형적인 전통적인 조건화와 관련된 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볼게요. For Pavlov, the learning process consisted of the formation of association between stimuli and reflexive responses. 자, 어떤 자극과 그것에 결부된 반응, 그 두 개를 연결짓는 거에서 학습이 나온다. 자극, 반응. 뭐 반사적인 반응이에요. 어떤 거요? Pavlov used the salivation response. salivation이라는 건 침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to the sight or smell of food in his now famous experiment with dogs. 이걸 뭐 했냐면 음식을 보여주고 종을 치고 salivation을 반응을 관찰했어요. 다시요. 파블로브가 한 거는 음식을 보여줬어요. 강아지에게. 강아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강아지에게. 강아지에 대한 실험이에요. 음식을 보여줬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간식이라고 할게요. 강아지가 침을 흘린다. 이게 뭔데요? stimul이에요. 이거 stimulus. 단수로 stimulus. 침을 흘린다. salivation. stimulus, salivation. 이번에는요. 간식을 보여주고 종이 쳐요. 종을 한번 띵 쳐주고 이렇게요. 이번에는 종을 한번 쳐주고요. 간식을 보여주니까 침을 흘리는 거예요. 됐죠? 아까 간식만 보면 침이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동물의 본능이죠. 근데 이제는 간식만 보여준 게 아니라 종을 치고 간식을 보여주니까 침 흘리는 거. 침 왜 흘려요? 간식 때문에 흘리는 거죠. 그쵸? 계속 반복했어요. 종을 흘리고 간식을 보여주고 침을 흘린다. 종을 흘리고 간식을 보여주고 침을 흘린다. 희한한 게 뭐냐면 나중에 되니까 종만 울렸는데 얘가 침을 흘리더란 말입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자, 종을 치는 행위와 침을 흘리는 행위는 진짜 두 개의 랜덤 사건이에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간식을 하나 넣어가지고 두 개를 조건화를 시킨 거예요. 이제 벨만 보면 벨이 울리면 강아지가 무조건 침을 흘리게 돼요. 이게 바로 컨디셔닝이라는 거예요. 컨디셔닝. 다른 말로 한국말로 조건화라고 합니다. 조건, 이런 조건에서 bell rings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stimuli, 소착이 있으니까 침을 흘리는 것이 두 개가 조건화가 된 거죠. 됐죠? 자, 아까 전에 간식을 보고 침을 흘린다는요. 이거는 그냥 컨디셔닝이 된 게 아니라 강아지면 누구나 사람도 마찬가지. 맛있는 걸 보면 먹방을 보면 침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아지도 간식을 보면 침이 나온다. 이거는 조건화가 된 게 아니라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unconditioned response예요. 여기서 침을 흘린다는 거는. 침을 흘리는 행위는 unconditioned response. 이때의 침은 unconditioned response예요. 근데 이때의 침은요? conditioned response예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때의 침은 unconditioned response인데 이때의 침은 conditioned response. 왜냐? 종 치는 거하고 침을 흘린다는 거는 상관이 1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훈련이 된 거죠. 중간에 간식이 항상 나왔었거든. 이걸 한 일주일 내내 해봐.
종만 치면 침을 흘려요. 그래서 랜덤 사건, 이건 랜덤 사건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사건이죠. unconditioned response. 이거는 랜덤 사건인데 두 개가 딱 조건화돼서 conditioned response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나온 거 salivation 이 자체는 unconditioned response인데 뒤에 가서 쭉 벨이 울리고 어쩌고 conditioned response로 바뀔 수 있다라는 나온 말이죠. 그래서 salivation at the sound of the bell. 벨을 듣고 벨 소리를 듣고 침이 나오는 거는 바로 conditioned response가 된 예시이다. 여기요. previously neutral stimulus. 이전에는 정말 중립적인 스티뮬러스였어요. 중립적, 아무 의미 없는 스티뮬러스였단 말입니다. neutral stimulus. 뭐가요? 벨 소리가요. 근데 이번에는 간식을 끼워 팔게 하다 보니까 그 아무 의미 없는 중립적인 벨 사운드가 it elicits a response such as salivation that was originally elicited by another stimulus. 이제 간식을 보고 나오던 그 침의 행위가 이제는 소리만 들어도 나오게 된다. 이게 바로 conditioning이죠. conditioning. 됐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언어학습을 여기다 적용을 한 거예요. 여기다 적용을 했는데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뒤에 스키너라는 사람이 추가를 하게 돼요. 스키너라는 사람이 뭐를 추가하게 되냐면 쭉 내려가서 rewards, 어떤 보상.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반복이 두 개의 랜덤 사건을 딱풀로 딱 붙여놓는다. 그거가 메인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적어드릴게요. 두 개의 연관성 낮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함께. 두 개의 연관성 낮은 사건이 자동적으로 자꾸 재현을 되고 반복됨으로써 이후에는 그 두 사건이 자동적으로 딱 코이닝이 되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의 앞뒤처럼 딱 같이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학습의 중요성. 반복을 자꾸 하면 두 개의 랜덤적인 사건도 인연이 된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그 인연, 이 두 개의 반복 사건, 두 개의 랜덤 사건을 더욱더 딱 붙여주는 무언가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스키너가 얘기한 rewards, 보상이에요. rewards that follow desire behavior. 그 뭔가 잘했을 때 desire behavior, 뭔가 잘했을 때 보상이 따른다면 그 두 개의 컨디셔닝이 더더욱 빨리 조건화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we therefore need to consider, but we should be concerned about the consequences.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자. The stimuli, rewards that follow the response. rewards가 response 뒤에 잘 따라오면 그러면 더욱더 그거를 자꾸 하려는 의욕이 생기고 아까 얘기한 여기에 있는 crucial role of rewards 이거예요. 혹은 이후에 따라온 사건이 punishments면 그거를 안 하려고 하게 된다 하면서 인간의 언어 습득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된 거죠. 여기 according to Skinner, the events or stimuli that follow a response both strengthen behavior and increase probability of the recurrence of that response. 자, 그래서 reinforcer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화를 시키는 강화. 뭐를 강화시켜요? 두 사건의 인연을 강화시키는 거.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rewards, 하나는 punishments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이벤트나 stimuli, 그 이후에 나타난 이벤트가 reinforcer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strengthen behavior. 이 행동을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고 and increase the probability of the recurrence of the response. 그리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후에도 자꾸 recur, 재발생하라는 그 probability 확률을 높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화가 잘 되면 그렇게 계속 한다 이 말이죠. Such reinforcers are far stronger aspects of learning. 그래서 이 reinforcer,
rewards 같은 것들이 정말 강력한 어떤 기폭제다. Association of a prior stimulus with the following response as in the classical respondent. 그래서 여기에서 강화가 주어지는 것이 더더욱 이 두 개의 사건의 인연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스키너는 reinforcer의 중요성, reinforcement.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을 했고 그것이 인간의 어떤 언어 습득에 중요한 기폭제로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밑에 가면요. What about negative reinforcement? 그럼 부정적인 강화도 있을까? 있죠. punishment 있잖아요. 그걸 하면 두 개의 인연이 끊어지겠죠. Skinner believed that the punishment works to the disadvantage of both the punished organism and the punishing agency. 그래서 punishment를 하게 되면 그 단단한 것이 안 생기도록 도움을 준다 그 말입니다. Punishment can be either the withdrawal of a positive reinforcer, 칭찬을 안 해줄 수도 있고, 그쵸? Food, hug, smile 이런 거를 안 해주는 거, withdraw, 그거를 보류하고 그거를 안 해주는 것 자체가 punishment, negative reinforcement가 될 수가 있고, or the presentation of the adversive stimulus, 아니면은 진짜로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든지 어떤 꾸중을 하는 거, 그런 것들도 퍼니시먼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벌을 줘야지만 퍼니시먼트는 아니고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는 아니고 칭찬을 안 해주는 행위 자체도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가 될 수가 있다. absence of positive reinforcer 그런 거요. 됐죠? 계속 해볼게요. 쭉 내려가서 the best method of Skinner felt that in the long run, punishment does not actually end in behavior, but he did concede that mild punishment may be necessary for temporary suppression of an undesired response. 그래서 punishment도 뭐 mild punishment 뭐 이러면서 punishment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의 강도의 중요성. The best method of extinction, says Skinner, is the absence of any reinforcement whatsoever. 그래서 가장 강력한 negative reinforcement는 absence of any reinforcement. 그냥 무시다. 무시가 가장 강력한 negative reinforcement가 될 수 있다. punishment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무시를 하는 거 그 자체도 아주 강력한 negative punishment, negative reinforcement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어 습득의 영향을 어떻게 미쳤겠어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언어 습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쭉 내려가면 여기요. A Skinnerian view of both language and language learning strongly influenced Alto teaching methodology in the middle of the century. 그래서 제2언어 습득, 제2언어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leading to a heavy reliance on the classroom on the controlled practice of verbal operands under carefully designed schedules of reinforcement. 이런 걸 하는 거예요. controlled practice라는 거는 굉장히 통제된 연습이에요. 반복 학습. 기계적인 반복 학습이라고 할게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자, listen and repeat after me.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진짜 repeat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집에 안 보내준다니까. 그런 거. 기계적인 반복 학습. verbal operant, 그 말로써, 구두로써 하는 거. under, 뭐 아래서. carefully designed schedules of reinforcement. 다양한 어떤 강화제가 군데군데 들어가. Okay, very good. 막 이러잖아요. 그 listen and repeat. 그 수업에서는. 계속 반복하고 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okay, very good, very nice, good job 막 이런 거 해주죠. 그게 그 behaviorism이 영향을 많이 받은 L2 수업 방식이에요. Listen and repeat. 그거 전형적으로. 그리고 몇 번? 곱하기 몇 번? 막 수천 번. 이게 그거라니까요. 비헤비어리즘이 반영된 교수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걸 많이 했다면 다 같이 읽고 뭐 이런 거 다 같이 읽어보자 막 이러면서 선생님 계속 반복시키고 그 비헤비어리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컨트롤드잖아요. 선생님이 딱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매사를.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컨트롤드 프랙티스고
그리고 이후에 선생님이 칭찬을 적절히 해주거나 무시를 적절히 했다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교정을 제대로 해줬다면, 그러면 그건 reinforcement가 적절히 주어진 거죠. 이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그걸 자꾸 하면 영어는 입에 딱 붙어야 돼요. 입에 붙던가요? 더 하기 싫어지죠. 이 이론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지금은 맥이 없어요. 이거는 언어 습득에서 이제 스키너라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파블로브 이런 사람들 건 안 써요. 비헤이비어리즘은. 그렇지만 왜 배운다? 그냥 역사적으로 잘못된 역사다라는 걸 배우는 거죠. 그 잘못된 역사가 비헤이비어리즘이었기 때문에 수업 중에 listen and repeat, controlled practice 하는 게 교수법적으로 지금 영어 습득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효과 없다 얘기하겠어요?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걸 해봤자 도루묵이다. 백날 해봤자 영어 안 는다. 그냥 피상적으로 는 것처럼 보일 뿐. 밖에 나가면 영어 못하는 거는 매한가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론이. 그 이제 영어 교수법, 이 수업은 영어 교수법이지만 희한하게 지금 이론을 하고 있는데 영어 교재 및 연구법이라든지 영어 교육 방법, 뭐 아무튼 제가 하는 수업 중에 비슷한 이름을 가졌지만 다른 과목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영어 교수법을 가르치는 과목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 교수법은 이런 이론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써요. 이런 이제 흑역사를 배워요. 그때 이제 어리어링궈리즘이라는 걸 하는데 그냥 여러분 이거는 어리어링궈리즘이라는 교수법을 하는데 이 교수법이 다른 색으로 써야지. 이건 지금 이 수업에서 커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디오링궈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흑역사다 이 말이에요. 흑역사. 역사는 있잖아. 잘된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흑역사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잘된 거를 따라가는 거는 어려운데 잘못된 거를 범하지 않는 거는 좀 더 쉬워요. 잘된 거를 따라가는 거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적어도 나는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이 목표는 상당히 잘 지켜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흑역사예요, 흑역사. 이런 거는 이제 안 쳐주죠. 근데 수업에서 왜 자꾸 하는 거예요? 2020년 교실에서 이거 왜 하는데요? 간단하니까, 간편하니까, 시간 때우기에 좋고 왠지 그걸 하면 학생들이 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냥 단순 반복이 알맞지 않다라는 거를 모르는 교사도 없고 모르는 교육자도 없어요. 학생도 알잖아요. 학생 너들도 알잖아. 해봤자 안 느는 거.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아직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불편한 진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읽어보면 There is much in behavior theory that is true and valuable. 맞는 말도 몇 가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But there is another viewpoint to be considered. 그렇지만 좀 그렇다. We've looked at the claim that the human behavior can be predicted and controlled and scientifically studied and validated. We have not looked at the notion that human behavior is essentially abstract in nature. 이거예요. 인간의 비헤이비어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본성적으로 추상적인데 이렇게 행동 관찰됐다. 오케이, 넌 배웠어. 행동 관찰 안 되네? 오케이, reinforcement 더 준다? 오케이, 관찰됐다. 이런 식으로 자로 딱딱딱 잰 것처럼 배워졌다, 아직 안 배워졌다. 이거를 그렇게 자르고 붙이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Composed of such a complex and variable system that most human learning simply cannot be accurately predicted or controlled. Human learning이라는 건 simply 그렇게 간단하게 cannot be accurately predicted or controlled. 그렇게 정말 정확하게 예측되거나 그렇게 통제되는 게 불가능해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뭘 하나 배우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오늘은 잘 되는데 내일은 안 돼. 내일 그 다음 날 또 안 되네. 분명히 어제는 됐거든요. 오늘은 잘 안 돼요. 이게 뭐야 그러면 그렇게 자로 재듯이 이렇게 무자르듯이 되는 게 아니다. We turn next to some paradigms that attempted just such a response to behaviorism. 그래서 이것이 behaviorism이 가진 고질적인 단점이었어요.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의 이 abstract한 thinking process.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bstract한 thinking process에 집중을 하면서 그러면 머릿속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간의 머리를 너무 간과했다. cognition, human cognition 이라는 것이 대두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cognitive perspective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다음 영상,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